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비둘기의 원반 쪼는 행동, 비둘기의 쪼는 행동과 관련해서 준비성을 보충해서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동 조성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하나 소개했어요. 제가 첫 그 학기 시작할 쯤에 뭐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명시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행동도 유전 혹은 학습 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선천과 후천의 어떤 조합, 음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서로서로 영향도 미치면서 즉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행동이 어 변화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금방 얘기한 비둘기의 자동 조성과 관련된 그러한 행동 경향성도 선천적인 요소가 분명히 관여하겠죠. 그것에 관여하는 뭐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유전자다,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뽑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그죠?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염색체의 어떤 유전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로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유전적 자질이 또는 유전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자연 선택 얘기하고 진화 얘기하면서, 그죠? 결국 그 선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개체지만 결국은 그 장본인은 유전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혹시 안 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조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현상이 결국 어떤 행동을 설명하냐면은, 그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미신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에는 미신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여기다가 행동이란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이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미신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조건으로 가면 이제 미신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미신 행동이란 것이 수반성이 높지 않음에도 결과가 나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하다, 결정적이다라고 여겨질 때, 바로 이런 미신 행동은 생겨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서술 지식으로 인과성이란 것을 그렇게 추론합니다. 소위 뭐 여러분 뭐 기억이나 뭐 발달이나 뭐 사회나 이런 데 가면은 도식이란 말 들어봤죠? 스키마 해서. 바로 인제 그 스키마라는 단어를 빌려오면은 그런 인과성에 해당하는 이론, 인과성에 해당하는 스키마를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통제,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적응적일 수 있게끔. 거꾸로 얘기하면 나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학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뭐 과학을 하고 지금 심리학을 하는 것도 결국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타당성 있게 신뢰롭게 해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소위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뭐 뭉뚱그려서 결국은 적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 적응의 목적이 뭐냐라고 굳이 목적이란 말을 넣어서 굳이 그렇게 목적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적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적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생존과 번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도 나름의 그러한 도식, 달리 얘기하면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지구에 70억 명이라면 70억 개의 그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상식 심리학, 민족 심리학이라서, 상식 심리학은 70억 개의 상식 심리학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이론, 도식이 있는데, 바로 수반성이 없거나 수반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중차대하다고 소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내가 여겨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식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인과성을 추론하게 되고 그 인과성을 추론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통제감이라는 거야. 통제감. 우리는 다 통제감을 갖길 원하죠. 통제감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통제감이 없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이야. 제가 조금 전에 나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얘기한 통제감 이런 것들은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서술지식, 비서술지식을 다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감만 해도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어떤 통제력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단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근데 력이라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힘이라는 뜻이겠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통제력이 반드시 있고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는 수준의 서술지식으로 통제감을 갖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뭐 바람직하다,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도 비서술 지식 수준에서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빌어와서 얘기했던 그러한 인과성 추론을 하는 그런 서술 지식 수준에서도 내가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할 수 있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이다, 생존에 결정적이다, 뭐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제감 이런 것들은 서술, 비서술 다 포함해서 흔히 얘기하는 의식, 무의식적 수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감이라는 게 여러분 통제감과 관련해서 뭐 수업에서 다루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결국 이 통제감이라는 것은 illusion, 착각이거든요. illusion of control이라 그래요. 통제에 대한 illusion이야. illusion of control. loose, hallucination 또는 lux, illusion 이것이 빛이란 뜻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의식, 진리 이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루시퍼 그죠? 천사장이었는데 땅으로 떨어져서 뭐 그런 악의 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루시퍼의 루스가 바로 이 빛, 의식,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일루전 할 때도 hallucination 할 때 LUC, LUS, LUX, LUS, LUC가 다 같은 의미예요. 뭐 얘기하다가 뭐 루시퍼 얘기가 나는데 뭐 신화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선악과 사건이 결국 의식의 출현을 의미하고 그런 의식의 출현, 즉 서술지식의 출현이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 즉 실존적 고민과 문제를 던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설명이 맞겠구나, 타당하겠구나 여기지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 결국 우리가 안다라는 것, 서술 지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생태적 환경 하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적응은 항상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달리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서술 지식,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실존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진화적 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고 심리학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상인데 뭐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신격화시켜서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런데 불교를 사상 철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심리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게 접근해요. 왜냐하면 시달타가 뭐 기독교처럼 내세를 얘기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해결한 것이 뭐 불교 사상이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 같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뭐 극락이니 뭐 윤회니 해서 그걸 이제 신격화시키고 종교화한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 사상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자아는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아가 바로 서술지식으로서의 자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언어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뭐 적응적인 어떤 특성이지만 그만큼 대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자, 통제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통제라는 것도 달리 이야기하면 아까 인과성 추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론과 도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일루전, 착각이다. 예. 그래서 통계학에서 뭐 인과성 추론하는 것도 말 그대로 그것이 통계라는 그러한 소위 이성적, 합리적, 수학적 그런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인과성을, 즉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지, 무엇은 원인이고 결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심리학을 함에 있어서 그렇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렇고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랄까, 아니 근본적인 어떤 가정이랄까, 그런 것들이다. 저는 뭐 늦게나마 그런 걸 깨달았다,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정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나는 그것을 쭉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내가 뭐 공부의 목적이다, 공부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답이 없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걸 알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뭐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과거에 생각하던 어떤 정답이 있고 거기에 향해서 나아가는 모자르는 그런 부분이 나의 어떤 그런 무지라는 이름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유치하고 세상이 뭔지 몰라서 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자, illusion of control. 어쨌든 통제감이라는 것도 하나의 착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감이 없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즉 결과물이 대표적인 현상이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방구적 우울증이 있고 좌방구적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겠지만 우리의 언어 능력, 바로 지금 서술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죠? 언어 능력은 좌방구에 대부분 있다는 것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경우에는 뭐 그렇다는 거 지금 알면 될 테고요. 그래서 우울증에는 좌방구적 우울증이 있고 우방구적 우울증이 있는데, 좌방구적 우울증은 불안하긴 불안한데 염려, 걱정으로 불안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불안한 염려, 불안한 걱정, 이런 경우가 좌방구적 우울증의 특징이고요. 우리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구적 조건에 관해서 학습된 무기력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룰 텐데, 또 우방구적 우울증은 불안한데 흥분, 각성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우방구적 우울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방구는 우리 신체와 더 밀접합니다. 달리하면 비서술 지식하고 더 가깝습니다. 좌방구는 우리 신체보다는 멉니다. 이 세상과 경계를 이루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게 우리 몸일 텐데, 좌방구는 세상으로부터 좀 멀고 우방구에 비해서 몸으로부터 더 멉니다. 근데 우방구는 신체와 직결되어 있고 세상과 가까워요. 그래서 좌방구에 아까 주로 거의 대부분 언어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서술 지식,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서술 지식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우리 가상 세계, 가상 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로 컴퓨터 이용해서 AI 뭐 이런 것들을 금방 떠오르죠. 뭐 저는 그렇게 떠오릅니다만, 사실 우리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달리면 서술 지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상 세계가 시작됐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설, 영화, 아니면 뭐 게임, 뭐 이런 요즘 컴퓨터로 하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바둑이라든지 장기 이런 것도 하나의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죠? 가상 세계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언어적인 서술 지식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서술 지식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쥐 같은 경우에 그 미로를 찾아다닐 때 자기가 들어가서 먹이를 먹었던 미로를 또 찾아가게 되면은 그 시행은 먹이를 먹지 못해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자기의 일화기억, 자기가 어떤 통로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서술 지식 중에 일화기억이 될 텐데 그러한 비언어적인 서술 지식, 즉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도 벌써 가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일화 기억이 있다는 것은 타인이 다른 개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소위 공감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은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쥐들을 뇌파를 재면서 보니까 이 미로를 학습하는 중에 그죠? 이 갈림길에서 이미 그 이전 시행에서 그 미로를 들락날락했던 거와 동일한 패턴의 그런 활동, 뇌 활동을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어. 이게 미로를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과거에 자기가 이 미로 중에 어떤 가지를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로의 선택 지점에서 미리 뇌파는 그죠? 지금 곧 일어날 행동에 대해서 뭔가 정보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신경생리학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벌써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말로 하자면 상상하고 계획하는 거죠. 벌써 거기서 가상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가상세계 얘기했냐면은 좌반구는 언어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데 언어라는 것, 좌반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우반구보다 상대적으로 멀고 세상과는 멀다. 그러니까 현실, here and now 일어나는 이 세상,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보들은 직접적으로 우반구만큼 알지 못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는 서술 지식하에서 가상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작을 많이 하죠. 그 안에서 이론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일을 아까 쥐가 미로 가지에서 어디로 들어갈까 벌써 신경생리학적으로는 예측을 하는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언어적 서술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루전은 컨트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두 종류가 있다. 우울증은 왜 제가 우울증 얘기하게 됐죠? 바로 이러한 수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성을 추론하고 그 인과성 추론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 얘기하자면 통제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통제감이라는 것도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되었던 어쨌든 이 통제감이 결여되면은 우리는 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다. 근데 우울증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좌반구적 우울증과 우반구적 우울증이 있다. 좌반구적 우울증은 불안한 걱정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가상세계 이야기하고 언어를 얘기했어. 그리고 우반구는 불안한 흥분이다. 각성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는 불안한 걱정, 염려가 하나는 왜 불안한 흥분, 각성이냐? 바로 우반구는 몸과 직결돼 있고 세상과 맞닿아 있고 좌반구는 상대적으로 우반구와 달리 몸과 세상으로부터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언어와 가상세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보면은 감각 운동기가 있고 감각하는 능력과 운동하는 능력 그거는 스캔에부터 있는 거죠. 신경계가 발달하고 우리 몸이 자라면서 태어나서 감각하고 운동하는 능력 가지고 바로 비서술 지시가에 있는 감각과 운동하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서술 지식의 형태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식과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서술적 지식에 가까운 그러한 인지가 서술적 지식에 가까운 인지가 감각 운동기에도 인지가 지금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지식에 가까운 그러한 인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대상 영속 성인이 보존 개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 운동기 그다음 이제 전조작기 그다음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 이제 형식적 조작기죠.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쭉 성인기까지 생긴다 하는데 피아제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는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추상적인 대상,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바로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조작해서 예측 통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연역 추리한다든지 그 귀납 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 조작이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상대방에서는 어렵다. 또는 이쪽에서는 도저히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말이 안 통한다 할 때는 그 인지 발달 단계에서 어떤 단계이냐 그 단계상의 차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형식적 조작기 또 모두가 그 단계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형식적 조작기 이후 단계가 있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발달해서 후형식적 조작기라는 게 있어. 후형식적 조작기는 역설이에요.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일례로 제가 얘기하자면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는 이런 경우가 후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고와 행동과 보편적 진리에 따라 뭐 자기가 뭐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후형식적 조작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이런 후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통제감, 수반성, 인과성 추론, 통제감,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우울을 얘기를 하다가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후형식적 사고, 즉 후형식적 단계에서 이러한 불안, 스트레스, 그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 또는 예방하고 통제감을 가지는 경구가 하나 있어. 이거 뭐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확장된 얘기일 수 있겠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19세기의 그 역사학자, 영국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도 없이 해보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얘기했어. 이건 뭐예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서술 지식을 가지고 비서술 지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광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나요? 고전적 조건화 얘기를 하면서 광고에서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모르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성자극이 CS화가 잘 되고 CR 반응이 잘 일어나고 결국 행동상으로 그리고 결국 서술 지식상으로 우리는 태도 변화, 설득이 더 잘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CR 반응이 부적응적이라 여겨질 때 그런 것들을 interrupt, 즉 그게 개입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서술지식에 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서술지식화시키게 되면 의식화시키게 되면 즉 프로이드의 그런 자유현상을 통한 의식하고 비슷하죠. 의식화시키게 되면은 그러한 비서술지식의 프로세스가 인터럽트 된다 얘기하면서 제가 상당 장면에서 그것들을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한 2, 3주 차 전에 줌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지금 토마스 칼라일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도 없이 해보라. 서술지식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발 아래 놓을 것이다. 통제감 또는 통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우리는 내가 예측하고 통제해서 소위 내가 바람직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은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루저널 컨트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관한 관계든 뭐 내가 하는 일이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끊임없이 지금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사건들의 사건과 사건 사이의 수반성을 가지고 내가 노출되어서 그에 따른 행동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이런 통제력을 100% 가지겠다. 즉 신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신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신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겠죠. 뭐 그 뭡니까?
그 히어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전지전능한 뭐 악의 우두머리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100% 통제하려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그런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그러한 형태가 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의미 신은 이 통제력 100% 예, 만렙을 원하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악의 우두머리가 악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통제력감을 그렇게 가질 수도 없고 100% 통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국 불안을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소위 건강하다고 여겨진 사람은 좌반구적 불안한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토마스 칼라일이 얘기한 뭐 경구 하나 정도 얘기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건데 그 카잔차키스가 만약에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쯤 됐다면은 그리스인 조르바 그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대작이라 얘기를 하고 스테디셀러인데 그 카잔차키스가 노벨상 못 받은 것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뭐 국제적 역량, 뭐 국력이 약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 달리 얘기하면 제가 그만큼 그것이 노벨상 후보로 올라갔을 만큼 뭐 유명한 책이다 얘기를 해요. 인문학 강연에서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된 책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그 그리스인 조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거기에 한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통제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역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후형식적 사고, 후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형식적 조작기도 성인이 된다고 해서 다 그 단계 가는 게 아닌 것처럼 후형식적 조작기에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대학 그것도 여러분 정도 되면은 후형식적 조작기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광고와 관련해서 예,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응용 부분 동영상을 봤는데 광고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은 제가 그건 동영상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역치야 지각과 광고해서 그렇게 메모해 두 부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 강의 자료실에 가 보면은 단순 노출 효과로 인한 점화 효과 하고 제가 올려놨고 여기 마이클 시어머의 패턴성 관련해서 올려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동조성 얘기하고 그런 우리의 인과적 추론 얘기하고 했던 부분은 이 동영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한번 그때 또 관련된 게 있어 보라 했는데 제가 오늘 열어보니까 한 열 몇 사람은 아직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단순 노출도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역치야 지각 광고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역치야 지각 광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광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 설득이 되겠죠. 흔히 광고 사회 심리학 가면 태도 변화 얘기를 해요. 그냥 용어가 그렇게 남발하니까 그게 뭐 다른 것 같은데 결국 태도 변화라는 것이 고전적 조건하로 일어나는 조건 정서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는 거의 문학 비슷하게 이렇게 저렇게 풀었으니까 그것이 뭐 별개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 태도 형성과 태도 변화는 조건을 통해서 고전적 조건을 통해서 조건 정서 반응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또 뭐 역조건 형성되어지고 소구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블라인드 테스트 한답시고 이런 컵에다가 동일하게 생긴 이 컵에다가 음료를 A라는 음료를 넣고
B라는 음료를 넣고 해서 2개 마셔보고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그 탄산음료, 콜라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이쪽이 더 맛있어요 하고 뭐 그죠? 여기 막 별표를 이만큼 붙이고 여기는 별표를 뭐 한두 개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결국 이쪽이 더 맛있군요. 결국 A라는 제품이 뭡니까? A라는 제품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뭐뭐뭐뭐입니다. 아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여기에는 S자를 이렇게 쓰고 여기는 L자를 이렇게 쓰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A라는 음료를 넣고 B라는 음료를 넣고 자 드셔보시고 어떤 게 맛있습니까? 하면 그래서 이쪽이 역시 맛있군요. 그래서 이 음료가 뭘까요? 열어보니까 어느 어느 회사 무슨 음료다. 역시 이쪽 제품보다 여기가 낫군요. 이렇게 여기에 이 컵을 표시하겠어. 자, S라고 표현한 이 컵에 담긴 음료가 맛있습니까? L이라고 표시한 이 컵에 담긴 음료가 맛있습니까? 즉 컵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S, 하나는 L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벌써 이 자극이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대칭이면 불안을 느낍니다. 이거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이거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러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이 미각에 영향을 줘서 이쪽이 더 맛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걸 알고 일부러 광고에다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SL은 단지 어느 컵이 더 맛있습니까? 라고 묻기 위한 하나의 표시로 쓴 것 같지만 이 자극을 이용해서 이쪽이 더 맛있도록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음료랑 이 음료랑 동일한 음료인데 그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태도 그리고 이러한 비서술적 경험을 통한 서술적 지식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이론이 좋아. 나는 이러한 체제가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결정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무섭죠. 이게 역치와 지각과 광고란 이름으로 제가 동영상의 밑에 그 메모해 놓은 부분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 강의 자료실에 넣어놓은 단순 노출 효과 관련된 그 동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안 본 사람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응용 부분에서 가상현실 노출 치료라는 것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꿈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뭐 자유현상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바로 프로이드가 꿈을 분석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가상현실이죠. 아까 언어가 가상 세계를 시뮬레이션 한다 얘기를 했는데 꿈이라는 게 벌써 가장 대표적인 가상현실이죠. 꿈을 꿀 때는 자기가 꿈을 꾸는지 몰라요. 아, 나는 꿈꿀 때 반드시 내가 꿈을 꾼다는 걸 내가 명심해야지. 아무리 약속해봐도 꿈꿀 때는 그게 꿈이란 건 몰라요. 그러니까 꿈이죠. 근데 루시드 드림에서 백일목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전두엽이 그것이 깨어있을 때만큼 또는 깨어있는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루시드 드림, 백일몽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다 흔하게 또는 뭐 항상 경험하는 건 아니죠. 대체로 꿈은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바로 뭐요?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 불안한 상황을 다루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안한 상황이란 것은 바로 그런 나의 행동이 적응적이지 못하다. 결국 도구적 조건을 배우면 이 얘기가 더 완벽하게 이제 짜여지겠지만 가상현실 노출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내가 노출되어지는 물리적 사건 사이의 수반성, 그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즉 수반성, 달리 하면 인과성 추론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주어지는 결과가 또 나한테 바람직한 형태로 수반되어지느냐, 인과적으로 추론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한테는 통제감을 주게 될 텐데, 바로 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 내가 깨어 있을 때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이러한 수반성 결여로, 즉 통제감이 비서술지식 형태로, 서술지식 형태로, 그것이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상황, 불안 상황을 꿈에서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그것이 가상현실 노출 치료라는 이름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상황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런 꿈을 안 꿉니다만 거의 몇십 년 동안 반복해서 꾸는 비슷한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 제가 결국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차대하게 제가 여겼던, 즉 통제력을 갖고 싶었고 내가 바람직하다는 생각 형태로 인과적인 그런 결과가 수반되었었으면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결국 해결되지 못한 실패 상황, 그것이 주로 불안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그리고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그렇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원에서 그 실험실 생활했던 것, 그리고 유학 가서 생활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관련해서 그것을 상징하거나 실제 그 상황을 꿈으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꿔왔었는데 요즘은 예, 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안 꾼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그런 꿈들을 다시금 꾸기도 해요. 결국 꿈에서 뭐요? 그걸 가상현실 노출 치료, 우리 BRET, 그 PTSD, 그 베테랑 참전 군인들 대상으로 그런 실험실상에서 가상현실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고전 족구나 원리를 이용해서 역조건 시켜서, 즉 스트레스 반응, CR 반응, 달리 얘기하면 불안 반응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거 봤죠? 바로 꿈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죠?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역조건화 시키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고전 조건을 경험할 때는 실제 내 몸에서 물리적 사건과의 맞닥뜨림을 통해서 그 물리적 사건에 상응하는 그러한 불안 반응,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일어나죠. 꿈을 꿀 때도 그것이 실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 반응이 일어나고 뇌의 일정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깨어 있을 때 실제 물리적인 사건에 노출되어서 몸과 뇌가 활성화되는 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까 실험실상에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그런 참전군인, PTSD를 가진 참전군이 합니다. 꼭 정말 그 곡을 끼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몸은 현재 어디 있어요? 실험실 상황 안에 있죠. 그러면 그 몸 반응이 실제 전쟁터에서 하는 반응과는 차이가 있죠. 바로 그걸 통해서 CS에 대한 그러한 CR 반응, 달리 하면 CS가 US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의미가 조금씩 경감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그 가상현실 노출 치료 그 상황이 바로 꿈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신체 반응이 일정 정도 일어나고 그에 해당하는 뇌의 신경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런 물리적 사건에 노출되어서 내 몸과 뇌가 반응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것은 뭐 꿈에서 반복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가상현실 노출치료처럼 그것을 점점 CS가 가진 생물학적 의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 노출 치료 관련해서 말 그대로 치료하는 것이 그런 AI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이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채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이코소매틱 일리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사이코소매틱 디소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이코라는 말이 이게 뭐 영혼, 요즘 와서는 이게 뭐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마음이라 얘기하는데, 이 단어도 벌써 그죠? 심리학 할 때 사이콜로지라는데 이게 출발점이 어딘지 알 수 있죠. 지금 와서 마인드, 마음이라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 신화적인 그러한 출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신화 세계에서 이성 세계, 철학으로 넘어와서 사이코를 다루다가 이것이 소음 요즘에는 이제 과학으로 넘어와서 심리학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결국 여기서 출발했다. 이게 신화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 안에는 이게 과학하고 문학하고 프로이드의 그런 웨디푸스 콤플렉스인 신화하고 다 짬뽕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우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별도 안 되게 그렇게 심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론 시간에 첫 시간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백연배. 심리학은 과학이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리학 안에서 제대로 과학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회의해 볼 수 있죠. 자, 사이코 그런 뜻이고요. 소마가 이것이 바로 바디란 뜻이에요. 즉 정신으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이거 비과학적이죠.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정신, 마음의 병, 마음 때문에 몸이 아프다라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래? 아, 그거 다 마음 때문이야. 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이코소매틱 일리스야.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이게 시민성,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질병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달리 하면 정신, 신체 질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신이 신체에 병을 일으킨다. 즉 정신이 어,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성주의, 즉 멘탈리즘, 달리면 유심론적 생각이에요. 이런 용어 안에 그런 냄새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생기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자, 이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디소드를 우리 고전적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금방 얘기한 시민성 질환, 질병 또는 정신신체 질환이라는 것을 소위 과학적이라고 여기서 주장하는 그러한 학습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고전적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이코소매틱 일리스가 여러분 히스테리 들어봤습니까? 히스테리가 바로 프로이드가 관심 있어 했던 주제죠. 히스테리가 뉴로시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노이로제라고 도구로 읽는 것이고 이게 신경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히스테리라 부르지 않고 컨버전
disorder 해서 전환장애라 불러요. 그런데 이 전환장애가 바로 소매틱,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금방 얘기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 바로 프로이드가 관심 있었던 히스테리. 그게 결국 알고 보면 뉴로시스. 뭐? 바로 불안신경증을 다룬 거예요. 근데 요즘은 히스테리아 부르지 않고 정식 이름은 컨버전트 디스오더, 전환장애 불러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디스오더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요? 프로이드가 다룬 것이 이드와 슈퍼 에고 사이에, 문명과 본능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데, 이걸 소위 에고라는 것이, 즉 서술지식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서술지식에 해당하는 에고가 결국 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갈등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뭐 그중에서 프로이드는 생의 불안과 관련해서 성이란 것을 어, 성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자유현상이니 꿈이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무의식적 갈등, 불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비서술 지식의 자유현상, 꿈이니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의식화시킴으로써, 즉 서술 지식을 개입시켜서 이것이 뭐 그대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신체로 나타나는 것을 인터럽트 시키는 거예요. 아까 서술 지식이 비서술 지식 인터럽트 시키는 것은 광고에 있어서 이것이 자각하지 못하게 자극에 노출되면은, 즉 중성자가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면 오히려 태도 변화, 즉 CR반이 더 잘 일어난다 얘기하면서 몇 주차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거듭 얘기했던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의식화시켜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비서술 지식에서 행동상으로 이런 히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인터럽트 시키는 거예요. 결국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것도 고전 조건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프로이드가 다룬 것도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불안 관련 장애를 다뤘고, 불안 관련 장애는 고연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이 프로이드가 관심 있었던 히스테리, 지금 얘기한 컨버전 디스오더, 전환 장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이코소매틱 일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코소매틱 일리스라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할까요? 고전 조건화에서 다루는 것은 CS, CR, 그게 다예요. 핵심이에요. US에서 UR을 보는 것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NS가 어떻게 CS 되지? 바로 NS가 U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이야. 바로 CS가 지금 고전 조건화에서는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CS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CR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CR 반응이 고전 조건화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UR은 지금 고전 조건의 부차적인 대상이에요. UR은 자연 선택으로 진화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CR 즉 CS를 설명하는 것이 고전 조건하고, 제가 고전 조건의 이론이 바로 어떻게 CS가 되어지지, 어떻게 CR이 일어나지를 설명하는 게 고연 조건의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방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이코소매틱 일리스는 무엇일까요? 고연 조건을 얘기하면.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길 바랍니다.